모든 질병의 원인은 냉증에서 시작된다. 초간단 생강 활용법으로 병이 낫는다. 살이 빠진다. 아름다워진다. 안녕하세요. 사색의 밤입니다. 오늘 영상에 함께할 책은 피를 맑게 하고 체온을 높여 만병을 다스린다. 생강의 힘입니다. 지은이 이시하라 유미, 펴낸 곳은 전나무 숲입니다. 1948년 일본 나가사키에서 태어난 저자는 나가사키 대학 의학부에서 혈액내과를 전공하고 동대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마친 의학박사이다. 세계적인 장수마을 코카서스 지방과 스위스 비베너 병원에서 자연요법을 연구하면서 평소에도 손쉽게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방법을 찾아다니던 중 그가 생강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모든 질병이나 증상의 근원에는 냉증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다음 한의학을 공부하면서부터다. 의사가 되어 개업한 이래로 나만의 독자적인 식사법으로 환자들을 치료해왔는데 이 치료 방침에 반하지 않는 약은 한약밖에 없는 까닭에 30년쯤 전부터 독학으로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한약의 성분을 알아보다가 대부분의 한약에 생강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일을 계기로 생강에 흥미가 생겼다. 이 책에는 생강의 유효 성분과 효능, 생강을 이용한 음식 레시피, 생강 덕분에 건강을 회복한 사람들의 체험담 등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여러 여건상 책의 일부 밖에는 전달드리지 못하고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간 내용이니만큼 오롯이 저자의 뜻을 이해하시려면 해당 도서를 읽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자신에게 맞는 생강 건강법을 실천해서 건강에 자신 있는 인생을 손에 넣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정보는 소중한 분들과 함께 공유해주세요. 생강은 신이 내린 치료의 선물이다. 생강은 백사, 다양한 질병을 방어한다. 저체온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질병의 급증 원인이다. 때마침 30년 전부터 아이들의 체온이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던 나는 진찰을 받으러 온 환자들 중에서 성인의 체온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높아봐야 36.2에서 36.3도였고 대부분 35도대에 머물러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성인의 체온은 36.8도가 정상이라고 했었는데 말이다. 게다가 추운 겨울은 물론이고 더워서 견디기 어려운 여름에도 냉방 등으로 몸이 차갑게 식은 탓에 뭔가 이상을 느끼고 내 클리닉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었다. 그래서 체온에 관한 의학문헌을 섭렵했더니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대사가 약 12%, 면역력은 약 30% 이상 저하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더불어 암에 관한 연구와 치료는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고 의학도 발달하고 의사의 수까지 증가했는데도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나고 있는 점, 그리고 고혈압, 고지질혈증, 당뇨병, 우울증, 간질환과 같은 질병이 급증하고 있는 현상의 배경에는 저체온화, 즉 면역력 저하가 있다고 나는 확신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양리학의 생약학 분야에서 생강의 효능을 조사해 보았더니 다음과 같은 대단한 효능이 생강 안에 숨어 있어 깜짝 놀랐다. 발안해열 작용, 체온이 높아졌을 때 피부의 땀샘에서 땀을 분비함으로써 체온을 조절한다. 진해거담 작용, 기침을 진정시키고 담을 제거한다. 건이구풍 작용, 위의 소화 기능을 강하게 하고 배에 가스가 차는 증상을 완화시킨다. 그 외에 항혈전 작용, 항콜레스테롤 작용, 항우울 작용, 항균 작용, 면역 증진 작용, 강심 작용 등 생강에 대한 호기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영어 사전을 뒤져서 생강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진저를 찾아봤더니 다음과 같이 뜻풀이가 되어 있었다. 기세, 의기, 활기,
기계, 톡 쏘는 맛. 생강으로 맛을 내다. 활기를 푹 돋우다 격려하다. 나는 다시 한번 놀랐다. 영국인들도 생강의 효능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생각해보니 지금도 영국 가정에서는 생강으로 만든 진저브레드가 사랑받고 있지 않은가. 진저브레드는 16세기 영국의 헨리 8세가 패스트를 예방할 대책으로 국민에게 생강을 먹으라고 장려하면서 만들어 먹기 시작한 것인데 지금도 애용되고 있다. 그 당시 16세기 영국에서는 생강 1파운드를 양 한 마리와 교환했을 정도로 생강이 부와 권력의 상징이 되기도 했다. 그리스의 철학자 피타고라스는 생강을 소화제나 구풍제로, 고대 로마인들은 식중독 등의 해독제로 생강을 사용하였다. 또한 동양의 선조들도 생강의 약효를 인정하여 감기에 걸리거나 몸이 냉해지면 생강탕을 마셨고, 한약에서의 생강은 100수십 종류 가운데 무려 70에서 80%에 사용된다. 지금도 생강을 다양한 형태로 섭취하는 가정이 있다. 이쯤 되니 직접 생강의 효능을 테스트하고 싶어졌다. 그래서 평소 식사할 때마다 생강을 많이 먹으려고 했다. 그 결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몸이 따뜻해지고 대소변의 배설이 좋아졌으며 왠지 모르게 기분까지 좋아지는 효과를 경험했다. 그때부터 나는 잡지나 신문, TV의 취재를 받을 때마다 항상 저체온과 질병, 생강의 체온 상승 효과에 대해 소개했다. 그 노력이 빛을 보았는지 차츰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더니 어느새 생강붐이 일었다. 그 영향으로 생강을 어느 음식에든 넣어서 먹어본 사람들은 자신이 느낀 생강의 효능을 이렇게 표현했다. 처음에는 홍차에 넣어서 마셨어요. 알싸한 생강 맛에 중독이 돼서 지금은 모든 음식에 넣어 먹어요. 일식, 양식, 중식, 어떤 음식이나 음료와도 잘 어울린답니다. 21세 학생. 사무실에 생강을 갖다 놓고 녹차나 홍차, 밖에서 사온 페트병 음료에도 넣어 마셔요. 마시자마자 바로 몸이 후끈후끈해져서 겨울에도 땀이 촉촉하게 배어 나옵니다. 계속 먹다 보니 어느새 냉증도 다 나았어요. 이제는 생강 없인 못 살아요. 30세 직장인. 예전에는 다이어트와 신진대사 촉진을 위해 시치미를 가지고 다니면서 뭐든 먹을 때마다 잔뜩 뿌려 먹었어요. 그런데 위가 나빠져서 튜브 생강으로 바꿔보았지요. 조금만 넣어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자극이 강하지도 않기 때문에 위가 아플 일도 없고요. 이번 겨울에는 온 가족이 감기로 고생했는데 저 혼자만 쌩쌩했지요. 체중도 2kg이나 줄었어요. 33세 주부. 생강은 원래 양념이다. 때문에 생강을 한 가지 식재료로 계속 많은 양을 먹는 행동은 의사로서 절대 추천할 수 없지만 음식이나 음료에 부지런히 넣어봤자 섭취하는 양은 얼마 안 될 뿐만 아니라 건강을 해칠 일도 없다. 거기다 칼로리까지 낮다. 특히 생강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냉증을 해소해줄 천연 약재나 다름없다. 냉증이 있으면 두통, 어깨 결림, 생리통, 생리불순, 요통, 두근거림, 숨참 같은 부정형 신체 증후군을 호소하고 비만, 알레르기, 우울증을 앓기 쉬우며 위장이나 간신장 등의 병이 걸리는 등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게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상 증상들을 해결하려면 우선 체온을 올려서 몸을 덮이는 일이 선결되어야 하는데 몸을 덮이는 최고의 음식이 바로 생강이다. 현대에는 다양한 원인이 복잡하게 얽혀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몸이 차가운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그 탓에 많은 사람들이 원인 모를 몸과 마음의 이상을 느끼며 살아간다. 이런 배경을 고려하면 1년 내내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싸고 보관까지 쉬운 생강이 적격인 것이다. 생강이 왜 이렇게까지 필요해진 걸까? 냉증을 앓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사람들의 몸이 차가워졌다. 냉증이에요.
항상 손발이 차요라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내 몸이 차가워져 있는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면 체온을 측정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 의학 대사전에는 겨드랑이에서 쟀을 때 평균 체온은 36.89도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중에 평혈이 36.89도인 사람이 과연 있을까?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내 클리닉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체온을 재봐도 높아봤자 기껏해야 36.2도에서 36.3도다. 대부분 35도대이며 심한 경우에는 34도대도 있다. 우리 몸은 원래 36.5도에서 37도 사이의 체온에서 가장 잘 움직이도록 만들어졌다. 따라서 그보다 낮은 체온에서는 몸의 기능이 저하되어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기 쉬워진다. 실제로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대사는 약 12%, 면역력은 30%가 넘게 저하된다고 한다. 35.5도의 체온이 항상적으로 지속되면 배설 기능이 저하되고 자율신경 기능 이상 혹은 알레르기 증상이 나오기 쉬워진다. 35도의 체온에서 암세포가 가장 왕성하게 증식하며 34도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했을 때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경계선이 되는 체온이다. 또 기온이나 체온이 떨어지는 겨울에는 감기나 폐렴,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고혈압 같은 질환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질병에서 사망률이 올라간다. 하루 중에서 기온과 체온이 가장 낮아지는 오전 3시에서 5시에 사망하거나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도 밝혀져 있다. 건강한 사람이라도 기상한 뒤 한두 시간까지는 체온이 낮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는 몸이 무겁거나 기분이 가라앉아 좀처럼 기운이 나지 않는다. 그 뒤 체온이 상승하면서 몸 상태도 고조되기 시작하여 체온이 제일 높은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가장 활동적이 된다. 이처럼 체온은 인간의 건강이나 생명에 지극히 중요하다. 그런 체온이 낮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다. 게다가 이 같은 저체온화 경향은 젊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양한 연령대 환자들의 체온을 측정해보면 전체적으로 저체온임을 알 수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냉증하면 젊은 여성의 전유물이었는데 요즘에는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의 몸이 차가워져 있다. 겨울보다 여름에 몸이 더 차가워진다. 사계절이 순환하는 나라에서 몸이 차갑다라는 증상은 예전에는 당연히 겨울철 현상이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어떨까? 이제는 모든 곳에 에어컨이 설치돼 있다. 한여름에도 건물이나 차 안은 전혀 덥지 않다. 덥기는커녕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어서 춥기까지 하다. 덥지 않으니 체온이 상승하지 않고 거기다 얇은 옷차림에 차가운 음료수 등 몸을 차갑게 하는 음식만 먹으니 당연히 몸이 더 차가워진다. 땀을 흘릴 일도 없어서 몸에 고인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는데 이것이 또 체내를 차갑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해서 여름에 더 몸이 차갑다라는 일찍이 없었던 현상이 자리를 잡고 말았다. 에어컨 보급이 초래한 폐해가 하나 더 있다. 실외와 실내의 온도차가 너무 크게 벌어지다 보니 체온을 조정하는 자율신경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는 점이다.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면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숙면을 취할 수 없다. 식욕이 없다. 어깨가 결린다. 손발이 차갑다 같은 부정형 신체 증후군이 나타난다. 내 병원에도 여름에 끝 무렵만 되면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줄을 잇는다. 혈관을 수축시키거나 확장시켜서 체온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에 혼란이 오면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냉증은 더욱 악화된다. 혈액순환뿐만 아니라 호르몬 계통이나 소화기 계통에도 이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질병을 불러들이기 쉬워진다고도 할 수 있다. 저는 더위를 잘 타니까 괜찮아요라는 사람도 주의가 필요하다.
냉증이라고 해서 추위를 잘 타는 사람만 걸리라는 법은 없기 때문이다. 자각 증상이 없어도 몸이 차가운 경우가 꽤 있다. 예를 들어 손발은 따뜻해도 배를 만져보면 차갑다면 이 역시 냉증이다. 배는 몸의 중심이다. 중심이 차가운 사람은 열이 표면에 몰려 있어 손발만 따뜻할 뿐 정작 체내는 차가운 경우가 많다. 또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도 냉증이라고 할 수 있다. 땀이 많이 나는 이유는 체내에 수분이 많기 때문이다. 격렬한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조금만 움직이거나 식사만 해도 땀이 나는 까닭은 대사가 활발해서가 아니라 체내에 남아도는 수분을 버려서 몸을 따뜻하게 만들려는 반응 때문이다.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나오는 식은땀 역시 마찬가지인데 우리 몸은 스트레스에 대항하기 위해 수분을 버려서 체온을 올리려고 한다. 걸핏하면 붓는 사람도 체내에 수분이 많다고 보면 된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물이 많으면 몸이 차가워진다. 여름은 날이 덥기 때문에 내 몸이 실제로는 차갑다는 사실을 알아채기 힘들지만 그대로 방치하면 냉증은 계속 악화되기만 한다. 몸의 이상이 걱정인 사람은 제일 먼저 냉증을 의심해 볼 일이다. 자각이 없어도 이런 사람도 사실은 냉증이다. 얼굴빛이 붓다. 입술색이 푸르스름하다. 푸른 멍이 잘 생긴다. 생리불순, 부정자궁출혈이 있다. 하지정맥류가 있다. 추울 때에도 몸에서 땀이 난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긴다. 배가 차다. 대변의 색이 시커멓고 냄새가 심하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 몸이 차가워졌을까? 에어컨의 보급 이외에도 몸을 차갑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난 30년 동안 자리 잡은 잘못된 식습관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과식은 큰 문제다. 포식의 시대라는 말이 나온 지 이미 오래됐지만 현대인은 정말 너무 많이 먹는다. 이것은 내가 항상 호소하는 바인데 옛날과 달리 현대인은 이렇다 할 운동이나 노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일일 세끼 자체가 과식이다. 몸을 차갑게 만드는 최대 원인은 과식에 있다. 과식했더니 갑자기 졸음이 오고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와서 움직이기 귀찮아진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다. 이런 현상은 먹은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하기 위해 다량의 피가 위장으로 몰린 탓에 뇌나 근육 등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생긴다. 체내에서 많은 열을 생산하여 체온을 유지시키는 곳이 근육과 간, 뇌, 심장 등이다. 안정시 열 생산량은 골격근이 약 22%, 간이 약 20%, 뇌가 약 18%, 심장이 약 11%라고 한다. 이들의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당연히 생산하는 열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체온이 떨어지고 몸이 차가워진다. 그 결과 다양한 질병에도 걸리기 쉬워진다. 반대로 소식을 하거나 단식을 하면 위장으로 갈 혈액을 줄여도 되기 때문에 근육이나 뇌 같은 위장 이외의 장기로 가는 혈류가 좋아져서 열 생산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또한 과식은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오염시키는 원인이기도 하다. 먹은 음식을 다 소화하지 못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미처 연소되지 못한 단백질이나 지질, 당질이 노폐물이 되어 혈액을 오염시킨다. 혈액 성분 등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던 2000년 전 옛날의 한의학에서도 만병의 원인은 하나, 혈액의 오염에서 온다라고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혈액 오염은 온갖 질병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몸을 차갑게 하는 음성식품의 과다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 서양의학에는 냉증이나 냉체질이란 개념이 없지만 한의학에서는 냉증을 매우 중요시한다. 2000년 전부터 먹으면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을 양성식품, 반대로 몸을 차갑게 하는 음식을 음성식품이라고 분류하여 질병의 예방과 치료, 건강 증진에 활용해왔다. 몸을 차갑게 하는 음성식품의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자.
먼저 우리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수분이 많은 식품으로는 물, 식초, 녹차, 커피, 주스, 콜라, 우유, 맥주 등 남방 원산 식품으로 파인애플, 바나나, 망고, 토마토, 오이, 카레 등 그 외의 식품으로 백설탕, 크림, 빵, 마요네즈, 버터, 케이크, 화학조미료 및 건강보조식품도 이에 속하며 이 밖에도 많다. 평소의 식생활을 돌아보기 바란다. 이들 음성식품만 먹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어렸을 때는 남방 원산 과일이나 빵, 버터, 마요네즈, 케이크 같은 서양식은 거의 먹지 않았고 생채소 샐러드로 만들어서 먹는 습관도 없었다. 물론 지금처럼 자동 판매기나 편의점에서 캔커피나 주스 등을 손쉽게 살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 건강보조식품 같은 것은 있는지도 몰랐다. 그랬는데 지금은 어떤가? 서양식 식생활이 정착되고 물류의 발달, 인스턴트 식품이나 냉동식품의 보급 등으로 한 세대 전과는 판이한 변화가 식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다. 현대인은 대부분 몸을 차갑게 하는 음성식품에 둘러싸여 생활하며 이들을 너무 많이 먹는다. 지나친 염분 제한도 몸을 차갑게 한다. 소금을 줄인 식습관도 몸을 차갑게 한다. 이 말을 듣고 놀라는 사람도 많지 않을까? 최근 몇십 년 동안 염분의 과다 섭취가 고혈압이나 뇌졸중 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탓에 감염이 중요하다는 것이 상식이 되었기 때문이다. 염분을 너무 줄인 나머지 염분 부족 상태에 빠져 몸이 차가워지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병에 걸린다면 아무 의미도 없다. 무턱대고 감염으로 내달리는 일은 하지 않는 편이 낫다. 다만 소금을 먹을 때는 인공화학염은 피하고 약 100종류나 되는 풍부한 미네랄을 함유한 천연염을 먹도록 한다. 또 발안이나 배뇨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도 명심하자. 수분과 함께 체내의 나트륨도 말끔히 배출할 수 있다면 심장에 부담이 갈 일도 없고 혈압이 올라갈 걱정도 없다. 수분의 과다 섭취는 독을 일으킨다. 몸을 차갑게 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염분을 줄인 식습관만큼이나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건강상식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수분을 많이 섭취하라다. 많은 의사나 영양학자들이 혈액을 맑게 하려면 되도록 많은 양의 수분을 섭취하라고 지도한다. 이 말이 상식처럼 되어서 하루에 반드시 2리터의 물을 마시려고 노력한다든가, 물은 아무리 마셔도 살찌지 않고 몸에도 좋기 때문에 공복을 느낄 때마다 물을 듬뿍 마신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물은 대표적인 음성식품이다.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대량으로 마시면 당연히 몸은 차가워진다. 또 배출되지 않고 체내의 고인 수분은 한의학에서 말하는 독을 일으킨다. 냉증이 원인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증상이나 질병은 수독 때문인 경우가 많다. 나는 예전부터 이시아라식 냉수의 삼각관계도를 보여주며 수독에 대해서 설명해왔다. 찬 데서 자면 설사한다라고 할 때의 원인도, 냉방된 방에서 장시간 있으면 두통이 생긴다, 비가 오는 날은 신경통이 심해진다라고들 말하는 이유도 모두 수독 때문이다. 냉증과 물과 통증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몸이 차가워지면 냉증을 일으키는 체내의 과도한 수분을 어떻게 해서든 바깥으로 배출해서 몸을 따뜻하게 만들려는 메커니즘이 발동한다. 구토나 발한, 재채기, 콧물, 빈뇨, 설사 등은 그 같은 반응을 통해 체외로 배출된 수분이다. 인간의 몸은 60에서 70%가 수분으로 돼 있다. 물론 수분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긴 하나, 그것은 소변이나 땀으로 충분히 배출될 때의 이야기다. 그저 맹목적으로 수분을 섭취하기만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운동 부족이거나 냉증이 있는 사람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 식습관을 제외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냉증의 원인은 운동 부족이다.
앞에서도 썼듯이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열을 생산하는 곳이 근육이다. 운동 부족으로 근육량이 줄거나 근육의 운동량이 저하되면 열 생산량이 줄어서 체온이 떨어지고 몸이 차가워진다. 사람은 근육의 70% 이상이 하체에 있다. 그러므로 자주 걷는 습관이나 하체를 쓰는 스포츠가 냉증을 방지하는 데에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동수단이 도보밖에 없던 시절에는 사람들은 어쨌거나 많이 걸었다. 그에 비해 현대인은 놀랄 정도로 걷지 않게 됐다. 건강을 위해 하루 만보를 목표로 하라고들 하지만 의식적으로 워킹 시간을 내지 않는 한 일상생활만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도 하는데 하체 운동을 해서 근육을 충분히 사용하면 심장으로 되돌아가는 혈액순환도 원활해진다. 그 결과 전신의 혈행이 좋아져서 몸이 따뜻해진다. 반대로 하체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는 생활을 지속하면 몸은 갈수록 차가워진다. 냉증은 스트레스와 패션과도 관계가 있다. 현대인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스트레스도 몸의 냉증을 조장하는 원인 중 하나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발해져서 긴장 호르몬인 아드레날린이나 노르아드레날린의 분비가 늘어난다. 그 결과 혈관이 수축해서 혈행이 나빠지기 때문에 몸이 차가워진다. 극도로 긴장해서 손발이 차가워진 경험이 없는가? 이는 전형적인 스트레스 반응 중 하나다. 일시적인 스트레스라면 별 문제 없지만 현대는 복잡한 정보화 사회라서 업무나 주위의 인간관계 등으로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기 쉽다. 즉 혈행이 나빠서 몸이 차가워진 상태가 늘 지속된다는 의미이다. 스트레스를 피해갈 수 없는 이상 쌓아두지 말고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 편이 상책이다. 하루를 마감하며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아놓고 느긋하게 목욕을 즐기는 습관도 좋은 이완법인데 바쁜 생활 탓인지 샤워만으로 끝내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 역시 몸을 차갑게 하는 원인이 되어 갈수록 건강이 나빠지기만 하는 악순환을 낳는다. 에어컨이 보급되어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오던 여름의 생활상을 바꿔버린 것이 냉증에 박차를 가했다는 이야기는 앞에서 했다. 겨울에도 역시 지하철이나 버스, 차 안, 건물 내부에 난방이 완비돼 있어서 춥지 않게 지낼 수 있다. 주변 환경이 이렇다 보니 계절을 도외시한 패션으로 몸을 치장하는 사람이 늘어난 현상도 냉증이 만연하게 된 커다란 원인이다. 생강은 사용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신선한 형태로 섭취할 수도 있고 가루 형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생강차, 생강주스, 생강가루를 사용하여 요리에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으며 다른 식재료와 함께 사용하여 염증을 줄이는 효과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강과 꿀을 혼합하여 섭취하면 염증을 억제하는 데 더욱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생강을 사용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생강은 항응고 작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혈액응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생강을 섭취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도한 생강 섭취는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강은 염증을 줄이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강력한 식재료입니다. 그러나 생강만으로 모든 염증을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한 식단과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염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요합니다. 생강을 포함한 다양한 식물들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염증을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즐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생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색의 밤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